특별한 자리이고 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제가 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특히 우리 김민석 원장님께서 이제 초청하셔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충주에서 왔습니다. 충주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하는 명상치유센터,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치유센터입니다. 근래에는 또 영주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 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숲속에 들어가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숲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얘기를 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제가 이제 입이 터지면 방언이 나올 것 같아서 입 터지기 전에 좀 이제 각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 키노트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 17년, 18년 전에 명상, 힐링, 치유 이런 얘기를 하면 가까운 친구들이 네가 드디어 갔구나. 뭐 약 잘못 먹어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서 쓰던 사람이 얼마든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래? 그랬습니다. 이죽거리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친구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근래는 이 치유, 힐링, 명상이 대세가 됐습니다. 과잉입니다. 과잉.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넘쳐 흘러서 쓸데없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지금 국립산림치유원도 1,500억이 들어간 센터입니다. 1,500만 원이 아닙니다. 1,500. 그런데 제가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 얘기는 제가 길게 못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은 한 개인이 꿈을 꾸어서 국가 예산 1원도 쓰지 않고 하룻밤 300명, 400명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곳은 지금 경제적 가치를 7천억짜리라고 봅니다. 국가 예산 쓰지 않았는데. 근데 1,500억을 쓴 공간은 저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매만져서 민간재단에서 했던 이 치유와 힐링의 프로그램,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명상이 뭐냐? 무슨 도사되고 철학가 되는 거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의 삶의 족적 가운데서 포인트, 점을 하나 찍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냐? 새로운 경험의 점입니다. 새로운 포인트. 그 새로운 포인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저는 방향을 바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터닝 포인트 하나 찍고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터닝을 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닝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더 중요합니다. 이쯤 찍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표현은 아닙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데아르드 사르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부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오메가 포인트란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섯째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다음날 안식함으로써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천지 창조의 작업이 완성된 것입니다.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궁극의 점, 끝점, 이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그분의 천지창조의 작업이 진화해 간다. 완성해 간다.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천지창조의 진화, 완성해 가는 여정의 동행자다. 동반자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018년 11월 25일, 네, 5일. 오늘 혹시 찍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이 오메가 본전은 우리의 목표, 방향, 꿈,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 포인트로 가는 길이 직선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굴곡이 심합니다. 고점 저점이 춤을 춥니다. 우리가 고점은 뭐 좋은 점입니다. 저점은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저게 인생일 것입니다. 국가이고 역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사회적 역사적 변수도 있고 개인의 희로애락도 있습니다. 감정의 출렁임. 그럼 명상은 뭐냐? 이 출렁이는 길에 가운데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의한 것이고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가운데 길.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망과 희망, 성공과 실패,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로애락, 좋고 나쁘고, 거기에 흔들리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면 명상이고, 이게 사회적 개념으로 가면 정치의 역할이 또는 지도자의 역할이 가운데 길, 중심, 중도를 내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지도자는 뭐냐? 물론 저의 정의입니다. 가운데 길 내는 사람들이다. 중심이 되는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언어입니다. 오늘 주제가 언어입니다. 언어가 뭐냐? 이 언어를 정의한 글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부를 쓴 최명희 작가께서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넋이 찍히는 문이다. 저 글을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뜁니다. 저도 평생에 언어로 이제 먹고 산 사람인데 제 정신의 지문은 어느 정도일까? 나의 넋이 찍히는 무늬는 어느 정도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좀 다른 주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글일까? 저 기독교 신자인데요. 어느 자리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글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글일까요? 말일까요? 네. 근데 우리는 뭘로 보죠? 글로 보죠.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지도자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정치인의 글이 아니에요. 말입니다. 처칠의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칠의 말입니다. 에브럼 링컨의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입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말과 글이. 그의 삶과 그의 무의식과 모든 것이 붙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언어는, 무기는 언어인데 그 지도자의 무의식과 영혼과 격과 삶이 그 언어 속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이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을 한때 모시고 이분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슴 설레이고 또 한편으로 부족감을 느끼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의 언어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가 준비된 언어입니다. 두 번째가 세상을 깨우친 언어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상식의 언어입니다. 준비된 언어는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삶 전체, 상징적인 말이죠. 구미호, 사형수, 인동초 여러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5번, 6번 삶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정말 9번 죽다 살아나신 그 삶 전체가 이분의 언어를 훈련시켰습니다. 두 번째가 독서입니다. 세 번째가 사색과 기도와 명상입니다. 이분의 준비된 언어의 세 기둥은 고난과 독서와 그리고 사색과 기도와 명상입니다. 이분의 글 속에서도 이따금 명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난은 이분이 남긴 글 가운데 여러 저서들이 있지만 이분의 구술, 말씀을 받아채서 책으로 낸 것이 자서전입니다. 2010년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나왔습니다. 그 목차를 보면 이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분의 삶 자체가 우리 현대사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징입니다. 낭만적으로 시작됩니다. 섬마을 소년, 내가 사랑한 사람들. 가슴은 뜨겁고 세상은 험했다. 죽음이 곁에 있었다. 초기부터 전쟁 속 성공화 좌절, 그리고 도전,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무너진 이승만 정권, 선량한 총기 곁을 지킨 열정의 대변인, 5.16 어둠의 시간들, 영원한 동지 5월 신부. 호남이 당선시킨 박정희 대통령, 독선 무능 거짓과 싸우다, 목포의 전쟁, 40대 대통령 후보. 병영국가의 금기를 깨다 민심과 반란, 선풍이 태풍으로 총통시대가 온다. 유세 대장정, 언론에서 사라진 김대중, 나의 3단계 통일론, 10월 유신과 망명, 예수님이 나타났다, 납치 사건 후 한일 결착, 긴급조치 구호, 다시 유신의 살기 속으로, 특별한 병실은 특별한 감옥, 유신의 비명을 듣다, 궁정동의 총성, 서울의 봄, 순결한 5월 광주, 김대중 사형, 세계 외침 김대중을 살려라, 작지만 큰 대학 감옥, 격정의 2차 망명, 폭풍의 귀국, 쉬운 5번의 연금, 동교동 교도소. 마지막 챕터 6부입니다. 6월 항쟁,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지다, 민심의 길을 묻다, 공안 정국 망령, 민심에 대한 쿠데타 3당 합당, 지역감정과 편파보도, 다시 국민을 울렸다, 케임브리지의 추억, 통일과 평화의 둥지 아태 평화재단, 민심의 바닷속으로, 그리고 마지막 챕터입니다. 대통령 김대중. 이것으로 자서전은 끝납니다. 이분이 좀 더 건강하게 사셨더라면 대통령 재임 중의 경험들을
아마 말씀으로 남기시고 또 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 국가폭력의 희생자입니다. 정치폭력의 희생자입니다. 언론폭력의 희생자입니다. 정말 답답해 하셨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일보 기자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취재했던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대통령 연설문을 썼던 사람인데 뭐 이런 거예요. 자, 관훈 토론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기자회견을 하면 고무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 얼굴이 상기돼요. 뭐 소년처럼 좋아하세요. 근데 다음날 신문을 보고는 땅을 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관훈 토론에서 이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 하나하나가 정말 긴 롱 스토리들입니다만은 관훈 토론에서 이제 스님도 부처님도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설법을 달리한다. 이거 말씀다 불쑥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좋은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하신 건데 다음날 어느 조간에 어떻게 나느냐 말바꾸기의 명수. 언론의 폭력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곳에서 중심 잃지 않고 가운데 길을 냈던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차 중에 긴급조치 9호가 제 삶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75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됐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86명이 집단제적을 당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연세춘추 편집국장을 하다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수배자가 되고 붙잡히고 콩밥도 먹어보고 강제 징집도 당하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3년 동안 좀 과장하면 매일 밤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도적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름 한번 당해봐.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 드러나지 않던 때입니다. 거의 반병신이 돼서 사회에 나왔습니다. 사회에 나왔는데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안티 거버먼트 스튜던트. 이게 독일어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완전한 아웃사이더. 자, 여러분 20대 후반입니다.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은 청년이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국심 사라집니다. 속에서 불이 납니다. 절망입니다. 저는 이 절망의 길을 10년을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간을 제가 사랑합니다. 왜? 그때 독서를 하게 했고 책이 말을 걸어왔고 독서 카드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나중에 대통령을 모시는 재산이 됐고 아침 편지를 쓰게 하는 선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 언어에 대해서 공개적장에서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100주년도 됐고 또 오늘 이 큰 테마 김구선상에서 이르러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는 우리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 터닝포인트의 그 현장에서 이제는 좀 입을 열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가폭력의 생존자입니다. 어찌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우리 김홍걸 꼬맹이 때 제가 봤거든요. 동교동 출입할 때 저는 중앙일보 기자였고 이낙연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에서 한 3년을 우리가 경쟁하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예, 그때 봤어요. 이분이 저를 보고 청와대 나가서 가장 성공한 분 아니시냐고 생존했습니다. 근데 그때 786명의 희생자,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폐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영명하고 의분에 넘치고 생기 발랄하던 친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누구로부터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통령이 연설비서관을 했고 그분의 사상, 그분의 철학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뒀던 한 후학으로서 제가 갈 길이 무엇인가, 한 생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개인의 평화와 개인의 마음의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중심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공부하고 그리고 명상센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에 비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세 발의 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큰 산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준비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격하지 않습니다. 송곳이 없습니다. 점잖습니다. 그리고 설득의 언어입니다. 그분은 아마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리에 그 어떤 어려운 것도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정상회담 그 누구도 붙잡히면 갑니다. 그분의 언어에. 이분은 독서가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기억력 사람 죽입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랍처럼. 한약방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한약방 한약재 그 서랍이다. 1, 2, 3, 4, 5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독서에서 옵니다. 어디에서 책을 읽었느냐? 네. 콩밥 먹으면서 드시면서. 네. 자, 감옥에서 책을 읽었다는 뜻은 어느 곳에서든지 책을 읽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정독가입니다. 팍팍 들어오십니다. 행간을 읽어냅니다. 이분은 속독가입니다. 빨리 읽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식인은 책을 빨리 읽어야 된다. 정치인은 책을 빨리 읽어야 된다. 무서운 속도로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다독가입니다. 저도 다독가입니다. 다독에서 오는 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고 제가 오늘부터 한 권도 읽지 않아도 한 15년, 20년 아침 편지를 쓸 만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독은 한 사람이 10권, 100권, 1000권 읽는 것을 다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다독은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읽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10번, 100번, 1000번 읽는 것. 이게 다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읽으면 그것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무의식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건네집니다. 그래서 저장됩니다. 그리고 언제 튕겨나오느냐?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그때 튕겨나옵니다. 고매한 언어입니다. 그 고매한 언어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제가 깊은산소 옹달샘에 깊은산소 링컨 학교를 열어서 한 11,000명이 거쳐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대학생까지
지난 7년 동안. 저는 지금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독서법을 알려줍니다. 속독법, 정독법, 다독법. 그 다음에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글쟁이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글을 쓰는지. 누구든지 글을 쓸 수 있다. 왜? 누구나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발표할 것인가. 스피치 쓰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링컨 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왜 링컨을 멘토로 삼았느냐. 링컨의 언어는 고매한 언어입니다. 무식의 서사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넘기면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튕겨나온 말이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자, 지도자의 언어의 저장고에 언어가 빈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래에 우리가 아주 반면교사로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도자의 언어가 빈약하면 순실이 아줌마에게 의존해야 돼. 별거 아닙니다. 사단이 거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해. 지도자 같지가 않아. 그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우리 아줌마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 좋아해.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링컨의 언어는 오리진이 있습니다. 오리진. 이분에게도 그 다독이 있어요. 다독. 이분의 언어를 지배한, 언어를 만들어준 책이 있습니다. 섹스피어입니다. 전장 중에서도 섹스피어를 읽었습니다. 저도 섹스피어를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새교회로 이사 가니까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어린 소녀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모했어요. 짝사랑하기 시작했어요. 6년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며칠 쓰니까 이제 고갈이 돼. 그래서 그때 읽은 것이 셰익스피어 소네트입니다. 사랑을 하면 빡빡 익힙니다. 말광량이 길들이기 무슨 로미오와 주리엣이 이 꼬맹이한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바꿔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언어가 재미있어요. 이를테면은 와닿습니다. 때때로는 오금이 저려요. 이 닭살이 돋아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의심하고 서쪽으로 지는 것을 의심해도 내 사랑만은 의심하고. 유지하지. 닭살 돋죠. 그런데 그런 편지 받아봐요. 뿅 가요. 근데 셰익스피어 언어는 하나를 꼭 씁니다. 그대가 나를 절른 말이라고 그러면 나는 더 절어버리리라. 그대의 말에 저항하지 않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의 갔던 길을 다시 걷지 않으리라. 그대의 이름 다시 부르지 않으리라. 그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런 언어를 구사합니다. 근데 이 언어를 누가 구사하느냐? 에브럼 링컨이 구사하고 있어요. 그의 스피치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경입니다. 일찍여에 있던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 두 번째 어머니 너무 좋은 분 만나서 여러분 아신 대로 에브럼 링컨은 책벌레였고 목숨 걸고 책을 읽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 중에 좋아했던 구절이 곧이 아모스서 이사야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원전 600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문드러졌을 때 다시는 새싹이 날 것 같지 않은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선지자는 서사시를 읊은 것입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공적인 의로움이 강물처럼 흐르고 시온성에 빛이 나고 이런 희망의 노래를 한 거예요. 이걸 잡아챈 겁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은 즉석연설입니다. 즉석연설인데
무의식의 서사시라고 부릅니다. 즉석연설인데 어떻게 무의식의 서사시가 나왔을까요? 문법 하나 틀리지 않는. 그만큼 내 안에 언어가 숙성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에이브럼 링컨의 스피치, 언어를 잡아챈 사람이 100년 후에 마틴 루터 킹입니다. 통합니다. 그리고 근래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럼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서 이런 언어, 이런 레토릭을 구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분의 레토릭, 저도 수없이 반복해서 썼던 세계적인 레토릭이 있습니다. 불멸의 서사시가 하나 있습니다. 무의식의 서사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기억하시죠? 이 레토릭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이분의 서사시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서사시가 제시한 길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조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지도자의 언어는 창조입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평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밭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포인트를 찍고 가면 우리는 꽃을 만나게 됩니다. 향기를 경험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궁창, 쓰레기밭에 가야 되겠다는 포인트를 찍고 가면 향기는 맡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 그레이트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포인트를 찍는 것입니다. 오메가 포인트,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꽃밭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꽃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분에게도 이분의 언어를 만든 책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이고 두 번째가 이분에게도 성경입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을 보면 거의 매일 이런 책 보내주세요. 이런 책 보내주세요. 이게 거의 매일 있습니다. 엄청난 다독가이시고. 그런데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내 인생의 책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연구, A Story of History. 이 역사의 연구의 기본 골격, 프레임은 두 가지입니다. 도전과 응전. 제가 이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요약해 놓은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작은 컨셉이 하나 있습니다. 퇴수와 복귀입니다. 이걸 한자로는 이렇게 썼고, 저 찾기 어렵습니다. 저런 숫자 쓰는 글이 없어요. withdrawal과 복귀입니다. return. 이 역사 연구를 맨 처음 번역한 분이 정대희 박사입니다. 신학자예요. 이분이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withdrawal, 이것을 퇴수라고 번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퇴수와 복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계 은퇴를 하신 다음에 다시 복귀할 때와 연관되어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도전과 응전.
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어느 글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다. 어떠한 어려운 도전에도 반드시 응전의 길이 있으며 어떠한 불행의 배후에도 반드시 행운으로 돌릴 일면이 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성공을 얻을 것이다. 옥중 서신 가운데서 제가 발견한 글입니다. 퇴수와 복귀는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역사 연구가 고대 문명, 고대 유인들의 삶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두 프레임으로 풀어간 책인데 그 안에 퇴수와 복귀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지도자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뒤로 빠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시간. 여론조사로 치면 툭 떨어지는 시간. 콩밥 먹는 시간, 수배받던 시간, 고난의 시간들 다 이게 퇴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혈기방장한 청년이 이집트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잖아요. 엄청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미디안 왕에 40년 동안 이제 목동 생활하다가 무엇으로 복귀합니까?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복귀합니다. 40년의 광야가 문드러졌던 그 시간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그레이트 리더를 탄생하게 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를 얘기합니다. 퇴수, 감옥에 갇혔습니다. 피렌체에. 그때 복귀한 것이 군주론입니다. 만일 마키아벨리가 그 피레제 감옥에 들어가는 퇴수의 시간이 없었으면 어쩌면 군주론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놀드 토인비의 얘기입니다. 사마천을 얘기합니다. 궁형을 받았습니다. 치욕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궁형을 받고 리턴한 것이 사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퇴수와 리턴, 퇴수와 복귀가 반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셨고 그리고 가운데 길, 평화의 길, 화해의 길, 이 길을 내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재미있는 구절이어서 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소개하겠습니다.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함세웅 신부께서 그 주진우 기자하고 대담한 것을 책으로 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3.11 민주구국 선언권으로 조사받을 때는 중앙정보부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다 새벽 1시쯤 구속결정이 나면서 서대문 구치소로 가게 됐어요. 이곳에 가면 일단 죄수복으로 다 갈아입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이제 함세웅 신부의 말씀입니다. 글이에요. 저는 구속될 각오를 하고 그냥 헌옷을 입고 조사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옷마저 갈아입으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성경 한 권만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칫솔도 사고 치약도 사야 한대요. 난감했지요. 구치소에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김대중 선생님이요. 그래서 김 선생님 돈 1,000원만 꿔주세요 했더니 5,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받았더니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을 보고서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인 제가 성경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김대중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은 성경 박사인데 성경이 왜 필요해요? 나한테 필요하지. 날 주세요.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그 성경 지금은 아마 김대중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이 흔적은 나중에 옥중서신으로 그대로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마어마한 신학자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여서 이제 아버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연수대학교 신학과를 해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잘려서 이제 길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이 신학에 그래도 이제 한 발을 젖어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지식이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분의 성경 해석, 성경 통찰력은 어느 목사를, 어느 신학자를 능가합니다. 꿰뚫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느 스님이 법화경을 10번 읽은 스님과 100번 읽은 스님이 법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이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경청을 하고 계셔요. 이제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네. 자, 성경을 100번 읽은 목사님과 10번 읽은 목사님의 설교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저분은 입을 열면 부처님 말씀 같아. 하나님 말씀 같아. 우리 김대중 선생님의 이 성경 해석은 놀랍습니다. 꼭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옥중서신을 다시 읽기, 이런 책을 제가 넣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꼭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준비된 언어라고 했고, 두 번째가 오늘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친 언어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골조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이게 핵심입니다. 양심을 깨우친 언어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여러 반론과 곡해와 핍박과 그리고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폭력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놓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지탱하는 기둥이 실사구시입니다.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만 머물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연설문을 맡기셨을 때 저에게 주신 거의 유일한 말씀이 그 다음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의 언어는, 나의 스피치, 연설은 서생적 판단과 상인적 기질이 맞아야 된다. 자, 서생적 판단은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꿈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인적 기질, 주판을 튕겨야 되고, 로드맵 만들어야 되고, 디테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때로 부딪히고 설득해야 되고, 또 밀려야 되고, 다 이 상인적 기질입니다. 화장품 맨날 잘 팔리는 거 아닙니다. 팔렸다가 안 팔렸다가. 비 오는 날, 날구진 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서생적 판단, 고미한 이상 가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에 버물려져 있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세상을 깨우친 언어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익숙한 것이고, 실사구시와 관련된 부분, 서생적 판단과 상일적 기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구 선생과 관련된 이제 특강이 있으셨다고 해서 저도 이제 만약 시간이 됐으면은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흥 단지에도 갔고 김구 선생의 족적을 따르는 걸 좋아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기념관을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에 비로소 만들었습니다. 어디예요? 효창 운동장에.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구 선생과 관련된 부분, 실사구시의 진면목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이 구술하셨던 자서전의 한 구절인데요. 이분이 김구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십니다. 앞부분에 이런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자택에서 현역 소위 안두위의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떴다. 향년 74세였다. 김구 선생은 진정 남북 협상을 통해 마지막까지 분단을 막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남과 북을 잇는 대화 창구마저 사라져버렸다. 남쪽과 북쪽의 민중들에게 가장 신뢰를 받던 거인이 사라진 것이다. 김구 선생을 보내며 우리는 결의의 간절한 바람인 통일의 희망도 함께 묻어야 했다. 김구 선생은 진정한 애국자셨다. 어른을 잃은 국민들은 위인의 자취를 기리며 비탄에 젖었고 장례식 날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와 거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지켜봤다. 김구 선생을 감히 평한다면 길이 빛날 독립투사였으며 절세의 애국자이셨지만 정치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이 이 아쉬운 부분을 지금 기소를 합니다. 좀 길어요. 요약하겠습니다. 좌우 합작 논의가 있을 때 제가 노란 줄에 그은 것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은 그 속으로 뛰어들었어야 했다. 신탁 통지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시한부 신탁 통지를 받아들여 3년이나 5년 후에 독립을 모색했어야 했다. 때를 놓쳐 남쪽만의 단독 승부를 수립한다고 결정되었다면 총선에 참여했어야 옳다고 본다. 김구 선생이 전면에 나서 총선에 참여했다면 소속 정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만약 김구 선생이 50 총선에 뜻을 세웠다면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땅에 반공을 빙자한 친일파에 의한 독재가 일찍이 발을 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정치인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상황이 나쁘면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란 현실을 살펴 미래를 향한 진리를 구하는 것이지 진리만 붙들고 현실을 도의시해서는 안 된다. 이분의 아주 거의 이분의 생각의 실사구시의 핵심, 그 이후에 여러 정책으로 반영이 됩니다만 핵심이라 싶어서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호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사구시의 한 단면인 것 같아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1978년 9월 26일, 5월 26일 날 쓰신 건데, 내가 당신들을 자꾸 일을 남에게 맡기라는 것은 야채나 생선을 좀 나쁜 것을 사고 비싸게 사더라도 그런 손해는 당신이 그런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 중요한 일을 집행하고 계획하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잃는 데서 오는 손실에 비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남에게 시키면 물론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많지만 사람은 자식이나 부하나 자기 상사가 혼자 바쁜데 자기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나 나중에는 오히려 원망하고 뻔뻔해집니다. 또 윗사람은 서투르더라도 아랫사람의 적성을 발견해서 자꾸 일하는 것을 가르치고 실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배우게 되면 그 윗사람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신의 건강입니다. 지금같이 과중한 일을 계속하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참 걱정이요.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실사구시에 또 진면목에 또 한 줄이 있습니다.
미제 볼펜심 내일쭉 넣어주시오. 반스에 허리를 넓은 고무처로 된 것은 넣지 말고 천을 겹쳐서 그 사이에 고무줄 넣은 것으로 바꿔주시오. 그래야 그 사이에 펜을 찔러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이 글을 읽는데 제가 겪어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삶은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실사고시, 그리고 서생적 판단과 상인적 기재. 그런 것들이 이제 DJP 연합, 금모으기, 햇볕 정책,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이건 무수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식의 언어입니다. 상식의 언어는 세 가지. 톤 앤 매너. 두 번째가 폴리티컬 클라이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진심과 진정성입니다. 톤 앤 매너는 내용 플러스 의형입니다. 내용도 톤과 매너가 맞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언어는 톤이 맞아야 돼요. 목소리가 맞아야 됩니다. 물론 내용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목소리가 예를 들면 이만한 숫자 있는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속삭입니까? 싸우는 언어는 큰 겁니다. 사랑의 언어는 작아요. 정치인의 언어는 이 숫자에 맞아야 됩니다. 매너가 맞아야 됩니다. 자, 월드컵에 승리한 날과 패배한 날은 공기가 다릅니다. 거기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자세. 아니 전 국민이 지금 막 슬퍼하고 분노했는데 밝은 표정으로 다니면 되겠어요? 전 국민이 지금 좋아하는데 시무룩하고 지도자가 나타나면 되겠어요? 맞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 역할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오늘 대통령의 언어, 톤 앤 매너를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대통령님께서 10번, 100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허리를 숙여도 성의 차지 않는 날입니다. 미소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대체로 이게 맞으셨어요. 톤. 근래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신뢰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 사례니까 톤이 안 맞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어느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이런 목소리를 낸 거예요. 거기에서 희화화됩니다. 언어가 아니고 이상한 이벤트가 돼버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톤은 내용 플러스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표정입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예요. 그리고 시선입니다. 폴리티컬 클라이밋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민심을 얘기합니다. 좋은 농사꾼은 날씨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전쟁도 날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날씨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이 날씨와 연관된 세계 역사를 바꾼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징기스칸의 재패입니다. 자무카라고 하는 오랜 친구와 마지막 결투를 합니다. 훨씬 병력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전둥번개가 칩니다. 제가 몽골에서 말타기라는 행사를 한 16년 합니다. 매년 150명씩 청년들 데리고 와서 징기스칸의 고향에 가서 말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연지기를 길러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몽골 광야의 초원에 이 천둥번개 치는 날은요 무시무시합니다. 꼭 쇼 같아요. 번개쇼. 다다다다다닥 엄청납니다. 그리고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 필시 그 너머에 누군가는 이따금 사람이 죽습니다. 번개 맞아서.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번개예요. 초원에서. 근데 번개가 친 거예요. 엄청난 번개가. 근데 그것을 영상으로 만든 여러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가 몽골이라는 일본 사람이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마지막 전투인데 그 번개 치는 속에 전부 납작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나이가 칼을 들고 뒤에는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게 징기스칸입니다. 나중에 이제 묻습니다. 자네는 왜 그때 그 위중한 시간에 칼을 들었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첫 번째. 두 번째. 탱그르라고 합니다. 하늘의 신이 내 편이라고 믿었다. 근데 저는 누가 쓴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 대목을 제대로 설명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해석은 그래요. 자, 징기스칸이 제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 모시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무모하게 번개가 치는데 칼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를 살핀 겁니다. 납작 엎드려 있다가 내가 언제 칼을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나. 그래서 반드시 번개가 지나가는 국면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은 그때 징기스칸이 칼을 들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이 날씨, 클라이밋을 살피셨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는 폴리티컬 클라이밋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견지명으로 나왔고 그 유명한 햇볕 정치호로 나오고 그리고 그 길을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서 이번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리진은 김구 선생이고 김구 선생의 오리진은 동학입니다. 19살 접주였습니다. 전주에 가면 동학혁명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김구 선생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폴리티컬 클라이밋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칼을 들어야 하나. 동학이 뭐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부족해서 망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성공했으면 우리도 아마 엄청난 도약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마 위펀민주주의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훨씬 일찍 열렸을 것이다. 진심 진정성입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언어는 몸짓 언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진심이구나. 쇼구나 압니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이제 5.18 기념식 마치고 뒤돌아서서 다시 가서 포옹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 진심이죠.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입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울었던 때가 엉엉 오열하셨던 때가 권영중 여사 앞에서 오열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울었을 거예요. 그분의 애달픔이 전 국민의 애달픔으로 전환됐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몸짓이 맞아야 됩니다. 눈물이 정직해야 됩니다. 이제 근래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 눈물이 진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눈물을 국민이 믿지 않으면 그의 언어는 소용이 없습니다. 날아갑니다. 어느 독일인 얘기라는 책을 꽤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 나치 시대 그리고 그 1차 세계대전에
이름도 없이 정말 시골에 있는 한 소년이 평화롭게 살다가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상이 들끓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리얼하게 쓴 책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뭔지 모를 일들이 천둥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나중에 작가가 됩니다만 독일 국민 작가 제바스티안 하프너의 나치 시대 회고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또 발견한 괴테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 편지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독일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독일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다. 제바스티안 하프너의 어느 독일인 이야기에 적혀있던 문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까요? 한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인 하나하나가 모든 것입니다. 2014년에 썼던 아침 편지입니다. 11월 7일. 저는 이 민주당 당사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언어 속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하나하나의 삶, 눈물,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국가 시선이 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힘들죠? 괜찮아요. 쉬었다 가세요. 저는 힐러 역할을 꿈꾸고 그리고 명상을 했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국가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의 언어는 그 국가의 중심인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스며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언어, 세상을 깨우친 언어, 그리고 상식의 언어였습니다. 어느 한국인 이야기를 마지막 에피소드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언어가 어느 한 개인에게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해서 마지막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글동글 일보가 저 볼 일 있습니까? 중앙일보입니다. 인생의 책이 있으시오? 아주 잘 읽었어요. 요즘 연설문이 좋아요. 고맙고 대견하다. 이 5가지 워딩이 오늘의 저를 잊게 했고 오늘 이 자리를 잊게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저 볼 일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제적당하고 포장마차도 하고 문방구 하다가 사기당하고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5년 생활하고 산전 잘 안 믿어지세요? 앙드레 코라고 이화여대 입구에 행복의 문이라는 가게 열어놓고 웨딩드레스 장사를 하다가 뿌리 깊은 나무 잡지가 창간되면서 기자가 됐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전두환 아저씨가 이것을 그분도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이거 없앴어요. 그리고 또 절망에 빠졌는데 중앙일보의 한 간부가 뿌리 깊은 나무를 열심히 보다가 이런 글빨 좋은 친구를 신문기자 시켜보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중앙일보가 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부 기자를 했고 청와대 출입까지 했습니다. 도중에 평민당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김대중 총재의 인터뷰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신 말씀이 중앙일보가 나 볼 일 있어.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서는 볼 일 없는데 고도원 기자는 볼 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꼬맹이 때. 저는 전주의 북중학교 출신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1964년. 이제 뭐 63 이제 시위가 한창일 때 강연을 오셨어요.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꼬맹이들이 어느 한 사람이 그 사인을 받기 시작하니까 주르르 서 있어요. 다른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김수환 이분을 비롯해서 다 쫓아내는데
한 사람만 줄이 쫙 서 있어요. 저도 누군지도 모르고 서 있었는데 완전히 해가 질 때까지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딱 돌에 올려놓고 탁 하니까 한자로 김대중 사인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때 제가 사인을 받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1년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통령 선거를 받고 아서원 강연을 제가 흠모하면서 들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인터뷰가 성사가 됐어요. 아주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생의 책이 있으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놀드 토미의 역사연구.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저 책을 15번 이상 읽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독서 카드 쓰는 법을 가르쳐준 책이 저 책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리고 정대희 박사가 번역해 주신 역사의 연구, 상중하, 4권의 책이 지금 제 서재에 보물처럼 꼽혀 있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 쫄깃쫄깃한 얘기. 2시간, 3시간. 그때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상 깊게 봤다. 그 뒤에 저를 고동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비서관 생활할 때도 늘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잘 읽었어. 이것은 1994년 중앙일보 4월에 김대중의 퇴수와 복귀라고 하는 150장의 글을 썼습니다. 자, 영국의 망명인데 이분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복귀한다. 무엇으로? 모세처럼? 마키아벨리처럼 저서로? 사마튼처럼 사기로? 아니다. 다시 정치인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그 논지를 핀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습니다. 정치부 기자였잖아요. 그때 최고의 득표 많아야 38%, 10% 이상 누군가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 노름판에서 마지막 배팅을 해서 100만 원 버티는데 10만 원이 마지막 없으면은 누가 10만 원 빌려주면 둘이 나눠 먹어도 되잖아. 5로 나스이니까. 그분이 이제 돌아오시고 저를 불렀습니다. 호텔에 계실 때 장성민 그때 비서가 저를 불렀어요. 저 책을 잘 봤다. 저 글을 잘 읽었다. 요즘 연설문이 좋아요. 대통령 연설문을 썼습니다. 1년 동안 아무 말씀이 안 하세요. 질책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합니다. 사람 죽습니다. 야당 총재 때 이분은 연설문을 썼던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3년 동안 한마디도 듣지 못했대요. 오금절입니다. 근데 1년 만에 어느 행사 마치고 돌아가는데 뒤따라가질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노특히 고도원 동지. 네. 요즘 연설문이 좋아요. 1년 만에. 제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편해졌고, 그리고 그 바람 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고맙고 대견하다.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점심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일을 꿈꾸고 하는데 자네는, 고동지는 그런 거 내려놓고 문화적인 거, 이런 치유 산업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공했다고 하니 고맙고 대견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지금 감히 진단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최고의 터닝포인트가 지키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그리고 남북 화해의 길, 남북 평화의 길. 이때 지도자의 언어,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에 저는 신뢰합니다. 각이지지 않습니다. 송곳을 감춥니다. 점잖습니다. 그것은 마치 김대중 대통령의 언어와 흡사합니다. 설득하는 언어입니다. 돌아가신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대의 대통령이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격정적이고 즉흥적인 것은 트럼프 한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여기에 중재자, 가운데 길을 내는 사람, 이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지도자를 만난 것은
우리에게 괜찮은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혹시 네. 네,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또 있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옆 동네 양천에서 온 최재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기초의원입니다. 이번에 초선이고요. 네, 사실 이 민주시민학교 신청을 할 때 좀 망설였던 이유가 그래도 기초의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망설임이 오히려 저를 좀 굉장히 도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자꾸 이제 부인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이제 부끄러운 거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은 또 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송곳 같지 않은, 날이 서지 않은 언어에 굉장히 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좀 격정적인 성격이 있는지라 이렇게 주민들과 또 그리고 뭐 일부 아시겠지만 저희 양천구의회가 이번에 이제 8대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좀 큰 이슈를 이렇게 좀 만든 게 있어서 예. 아니요, 그 구의회에서 어떤 좀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세부 내역은 좀 이제 뭐 차후에 저희가 거론하더라도, 지금 사실 그 SNS에서 날선 공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에 제가 또 좀 있는 편인데 이것이 과연 이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정치인으로서 우리 상대 당과 어떤 좀 날선 공방을 할 때도 있고 좀 물러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판단하는 건 이제 오랜 경험도 또 전문적인 판단도 필요하겠으나, 선생님의 경험에 비춰서 보셨을 때 어떤 길이 좀 더 나은 길일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치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싸움할 때 다 싸우나요? 지금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화해야 되잖아요. 예. 선택하셔야죠. 내가 말리면서 대화를 끌어갈 사람인지 싸움꾼으로 붙어서 초전박살 낼 사람인지. 우리 민주당 예를 들면 지금 대표께서는 상당히 날선 말씀하시잖아요. 송곳 같잖아요. 그렇게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낙연 총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드럽죠. 이게 궁합이 맞아야 되죠. 아니 붙어야 되는데 가만히 다 있으면 그건 바보지.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역할 분담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만약 한 개인이 다 해야 된다면 들고 낮에 싸울 때와 또 점잖을 때 구분을 해야 되겠죠. 네, 싸움꾼 하나 잘 키우세요. 네, 그래서 같이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다음에 하시죠. 네. 시민이고요. 저는 뭐 대통령님한테 뭐 좀 도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님에 대해서 일단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98-3.13 특사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님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보에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좋은 기억만 있는데 질문은 좀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좀. 우선은 이제 사실 뭐 저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썩 좋은 기억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님의 언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면서도 전두환 씨에 대한 언어는 늘 부드러웠고 늘 정중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내공인지 아니면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또 이제 뭐 글뿐이고 말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혀 안 날카로운데요? 좋은 질문 같으신데? 아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주셔서. 김대중 대통령이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분의 기독교관, 종교관을 이해해야 돼요. 그분이 설파한 예수님론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분의 언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종교 혹시 갖고 계세요? 네. 어떤 종? 불교. 불교. 불교 열심히 부처님 말씀 열심히 닦으면 김대중 언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어 중에 뭐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 네가 왼쪽 오른팔을 때리면 왼쪽을 대주라 이래. 그것을 닮아가겠다고 옥중에서 쓰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그분의 언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개인적인 차원이잖아요. 가운데 길 이것을 정책화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하는 건 정신의 역할인데 종교는 이것을 교리화했잖아요. 정도, 팔정도.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현실 세계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무한대의 희생, 무한대의 참음, 화를 더디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분의 삶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네네. 네, 저는 우문일 수 있는데 책에 관련한 질문이에요. 네. 저희 남편은 이제 실리와 좀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책을 좀 읽으라 그러면 굳이 인터넷에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빨리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책을 읽어야 하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시대가 변하듯이 정보를 이제 찾는 방법도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막연히 이제 뭐 깊이가 없다, 검증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설득을 하는데 제가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지 남편을 이렇게 좀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뭔가 짧고 굵게 이렇게 좀 설득할 만한 그런 게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시간 더 주세요. 저희 이제 센터에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오세요. 이제 근래에 어떤 이공계통, 상무 전무한 이제 전자계통 이런 쪽에 오시는데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도 공돌이 출신이고 아들도 공돌이 출신이 책을 안 읽는다. 어떻게 하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비슷하죠? 질문이. 네. 자, 자기 직업이 나사를 돌리는 일이에요. 어떤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덜어는 역사적인 포인트가 지켜지든 어떤 변수를 만나든 덜어는 그 사람이 우리 질문 주신 분의 남편께서 사람 앞에 서서 설명해야 되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설명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점프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기회가 오히려 추락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운동선수도 자 금메달 땄어요. 마이크를 딱 댔을 때 데디데디한 사람하고 뭔가 워딩 하나가 그럴듯하면 갑자기 스타가 되잖아요. 막 연예 프로에 불려나가고. 그게 인문학적인 소양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간접 경험, 독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SNS 촌철살인하는 거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논리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오리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의식 속에 담겨 있다가 설명이 필요할 때 그것의 통로는 책입니다. 답이 좀 됐나요? 네. 열심히 보십시오. 네. 자, 혹시 또, 네네. 녹화하니까요. 네. 저도 시골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좀 때부터 선생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챙겨봤었습니다.
제 질문은 그 20대 후반에 힘드셨던 그 광화문 길을 걸으셨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왜 하필 그때 독서를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읽으셨던 힘드셨을 때 읽으셨던 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 게 없어서 책을 읽었습니다.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그때 제가 만일 그림 그렸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화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아마 노래를 했으면 싸이가 됐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책을 읽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은 젊은이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수없이 반복한 얘기입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 바닥에 떨어졌던 절망의 터널이 희망의 길로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읽었던 책은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최고 장서로 유명한 목사 중에 하나였어요. 가난했지만. 그래서 아버님이 물려주신 책.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상계 같은 게 있고. 창간호부터 이제 폐간호까지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책들. 사서 삼경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설교에 필요해서 읽으셨던 인문학적인 책들. 이런 것들 많이 읽고. 물론 방인근 소설도 많이 읽었습니다. 방인근 아세요? 음란 작가입니다. 벌레 먹은 장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이것은 속독에 도움이 됩니다. 빨리 익혀집니다. 네.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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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선생님 그 강의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이제 뵙기를 원했는데 아침마다 편지 주셔서 늘 아침이 정말 그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면서 또 끝날 때는 또 고요함으로 이렇게 이제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늘 이제 뵈면 저거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치유를 이렇게 이제 어떤 파두로 이렇게 지금 그 키워드를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치유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게 계신지, 대한민국을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병은 도대체 무엇인지 선생님께서 진단을 되게 좀 어려운 문제죠. 사실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또 우리 노동 문제라든가 또는 북한 통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51대 49의 문제 등등 그런 문제들을 볼 때 BJ 비연합을 실시한 우리 김대중 선생님의 어떤 그런 유지를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실사구시로 그것을 나타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상당히 긴 답이 될 수. 이야, 이거 그런 거 안 하려고 제가 은둔했습니다. 현실 정치를 날카롭게 보지만 이제 발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긴 얘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길이 가운데 길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꽃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 포인트로 가는 길에 파편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가 지금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가면서 그 길을 가니까 만일 이 길에 희망을 갖는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움푹움푹 너무 좋다고 그래서 뭐 우쭐하거나 또 너무 좌절하거나 이러지 말고 믿음 가지고 이 가운데 중심길에 운집하는 이런 형태만 되면 소소한 것들은 또 다 반면교사가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우리 사회는
어쩌면 동학혁명 이후에 최고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하루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문제가 이렇게 열리는, 이것은 엄청난 역사의 터닝포인트이고요. 가운데 길이 잘 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밖의 것은 다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인데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충주의 깊은 사서 옹달샘도 놀러 오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 사진 찍는